자, 우리 이번 테마는 콘크리트 배합이에요. 자, 그럼 이 콘크리트 배합에 대한 그 유형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재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별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설계자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이 건축사들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 구조기술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공건축물이다 그러면 이 감독관, 이 건축주를 대신한 이 여러분들이 감독관이 되거든요. 공공건축물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목표를 삼아요. 보통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구조물은 이 정도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경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제 FCK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구조물의 성격이나 그 내용에 따라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인 FCK를 정해요.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정해주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표현할까요? 각종 설계 도수표에 표시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설계했어. 그래서 우리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설계 도서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시공자 나타나겠죠. 그럼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표시된 FCK 값을 파악하고요. 시공자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레미컨 공장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며칠 날 타설해야 될 설계는 압축 강도는 뭐 얼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 FCK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얘기죠. 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설계는 압축 강도로 안전성 검토했어? 안전성 검토했으니까 니들이 공장에서 가져올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FCK 값 이것보다 상하는 이러한 콘크리트를 가지고 와야 돼 라고 할 거고요. 레미컨 공장에서 뭐를 하는 거 있대? 배합을 하는 거예요. 이 배합을 하는 게 FCR이라고 해서 배합 강도라 그래요. 배합 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배합 강도를 할 때는 물 시멘트 비라든가 물 결합제비, 보통 물 결합제비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옛날엔 물 시멘트 비를 많이 얘기했지만 요즘엔 물 결합제비를 얘기해요. 응? 그 물 시멘트 비나 물 결합제비나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물 시멘트 비는 시멘트 질량을 100kg으로 간주했을 때 물의 질량을 Xkg으로 해서 배합한 그 비율을 퍼센트로 표현하는 건데, 이 물결합제비는 시멘트 플러스 수경성 혼합물, 이 혼합물의 질량을 다 더해서 이 100kg이 됐을 때 물의 질량을 얼마냐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양은 뭐가 돼? 시멘트량이 굉장히 많잖아. 혼화제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물시멘트비나 물결합제비나 거의 뭐 큰 차이 없긴 하죠. 그럼 일단 어쨌든 물시멘트비 또는 물결합제비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강도에 영향을 주는 시멘트 강도가 있겠죠. 시멘트 강도 이런 것들 정해주는 거야. 이런 걸 정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배합을 해서 나온 결과가 FCK 미만이 되지 않도록 배합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배합이야, 배합. 이렇게 해서 레미컨 공장에서 FCR을 해주는데, FCR은 기본적으로 FCK보단 큰 게 좋겠죠. 그러니까 FCK 미만이 되지 않도록 배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합을 해주면 이걸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현장에 이제 도달을 하면 가장 먼저 이 송장에 표시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뭐냐면 25mm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예요. 보통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25mm 많이 합니다. 21MPa 콘크리트 압축 강도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 21MPa이고 이 120은 슬럼프 칠 얘기예요. 슬럼프 칠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건 25-10-12, 120mm 정도 됐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뭐 최근에는 우리 강도를 좀 요구하니까 뭐 24나 27메가파스칼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많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자,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굵을 때 체치수, 압축 강도, 그 다음에 슬럼프치를 기본적으로 현장에 송장에다 표시를 해줘요. 송장은 뭐냐 그러면 레미컨 레미컨 공장에서 배합에 가장 기본되는 이런 표기를 할 때 25-1-120 같은 이런 슬럼프치 그 밑에 이제 뭐 염화 물량이 등등등 해가지고 수치가 쭉 정해져 있어요. 그 현장에 이렇게 보내주면 가장 먼저 이제 콘크리트를 처차에서 이렇게 받아요. 받아서 이제 비닐 같은 거 깔아주겠죠. 뭐 콘크리트가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슬럼프 시험을 해요. 이 슬럼프 시험을 할 때는 요 삽 같은 거 있어. 이 삽 같은 걸 통해서 이 전체 양의 3분의 1회, 전체 양의 3분의 1회씩 이렇게 25회 다진 막대로 다져줘요. 그럼 한번 다져주고요. 다시 다져주고 세 번째 다져줘요. 이 슬럼프 콘이라고 하는데 슬럼프 콘 같은 경우, 슬럼프 시험 콘은요, 우리가 치수가 아주 쉬워. 100, 1, 2, 3이에요. 100mm, 200mm, 높이가 300mm니까 1, 2, 3이잖아. 1, 2, 3. 요렇게 된 위에 뚜껑이 이제 없어요. 그럼 얘를 시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아래서부터 위로 싹 올려요. 싹 올리면 얘가 흘러내려요.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릴 때 보면 이 흘러내리는 그 깊이, 위에서부터 0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릴 때, 이렇게 흘러내리는 요 치수가 나오겠죠. 이게 슬럼프치예요. 그 슬럼프치가 뭐 8cm다, 그럼 80mm다, 그러면 야, 완전히, 뭐, 된반죽이라 하고요. 그쵸? 뭐, 한 210이다, 그러면 야, 이거 진반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우리가 슬럼프치를 알 때, 된반죽, 진반죽,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제 콘센서시 반죽 질기 정도를 뭐,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부 여러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압축강도 시험이에요. 그럼 압축강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주철로 만든 깡통이에요. 깡통. 주철로 만든 통인데 이 통이 우리가 이제 150, 지름에 150에 이 300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0짜리에 200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150에 300짜리는 너무 엄청나게 양이 크거든요. 그 현장에서 선호하는 것은 100에 200짜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곱하기 200짜리 강도와 똑같은 재료지만 강도가 얘가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 100짜리, 200짜리를 우리가 강도 실험했을 때 150에 300짜리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0이 나오면 얘가 97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시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시체 자체가 우리가 원주형이 있어요. 응? 원주형이 있고요. 입방체가 있어요. 그 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 입방을 갖는 건데요. 원주형은 이렇게 길죠. 응? 똑같은 강도다 그러면 입방체가 더 크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 세장비 때문에 그래요. 얘는 1대1이거든요. 응? 이 지름이 1이다 그럼 얘가 1이에요. 높이가. 얘는 1이다 그럼 얘가 2죠. 얘가 세장하니까 강도를 빡 주면 더 이제 파괴 강도가 약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주형과 입방체다 그러면 입방체가 크게 나오고요. 같은 원주형이다라고 해도 작은 게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100에 200짜리 공시체를 150에 300으로 했습니다. 그럼 곱하기 0.97을 곱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압축 강도라는 건 파괴 강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파괴 강도. 이 파괴 강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하중을 가했어. 하중을 가했는데 얘가 파괴가 됐어. 그죠? 이 파괴가 됐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 강도는 파괴 시점의 강도죠. 파괴 시점의 하중, P죠. 이 P를 그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 단면적은 원주형이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이죠. 이렇게 해서 파괴 강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시체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 공시체를 제작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부는 현장에 보관하고요. 일부는 시험소에 갖다 줘요. 공인시험소. 그럼 공인시험소에서 며칠 동안에 28일 딱 되는 날에 하중을 가해서 그때 파괴되는 그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아직은 강도는 모르지만, 그쵸? 이 강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공시체를 제작했겠죠? 이게 바로 공시체 강도예요. 공시체 강도.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뭘 알았어요? 이제, 아, 이 공시체 강도라는 게 있었구나. 어? 응? 공시체. 이 공시체의 이 강도가 있었는데, 이 공시체의 강도는, 보통 시험소에 있는 강도가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보관했던 이 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공인 강도는 시험소 강도로 계측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소는 워낙 수중양생 같은 거하고 좋은 표준양생하기 때문에 사실 강도가 세게 나고 현장인 강도가 별로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눈비 맞고 뭐 이렇게 외부 환경이 있다 보니 강도가 크게 안 나오겠죠. 그게 중요한 건 시험소 강도예요. 자, 근데 시험소 강도가 딱 뭐가 나왔어? 오케이가 됐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야, 시험소 강도에서 뭐가 나왔어? 시험소 NG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도가 형편없이 부족한 거야?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현장에서 좀 머리가 좀 아프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코아. 이 코아 공시체가 있어요. 이 코아 공시체는 뭐냐면 구조물 있죠? 이 구조물에서 코아를 띄는 거예요. 코아 드릴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그 원형 드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토류 기초 할 때, 뭐, 안반 같은 거는 우리가 코아 드릴 뚫어가지고 샘플을 채취한다고 했었잖아요. 현장의 구조물을 코아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공시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아 공시체야. 그럼 코아 공시체가 딱 기준에 의해서 뭡니까?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응? 코아 공시체. 왜냐면 코아 공시체는 구조물의 공시체니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뭐, 현장의 구조물에 아무 데나 막 뚫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죠. 어딜 뚫어야 될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케이 됐어요. 근데 관계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 NG가 나왔다. 야, 그러면 이제 현장 분위기가 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구조물의 강도 형편없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누가 원할지 모르잖아요. 뭐냐면 공장에 대해서 니네들 레미콘 잘못된 거 가져왔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 우린 잘 했는데 니네가 현장에서 그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뭐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건축주는 또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건축주.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만약 그럴 때 현장 제어 시험을 하는 거예요. 현장 제어 시험을 해서 제어 시험에서 하중을 가해요, 구조물에. 이 하중을 가하면 뭐가 생겨요? 변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조물이, 우리가 보통 고정하중 또는 하라중, 고정하중과 하라중의 그 어떤 기본적 개념을 통해서 하중을 제어했을 때 변이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조물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게 바로 현장 제어 시험의 안전성 평가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오케이, 맞습니다. 왜? 이 배합 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강도가 엄청 세게 나와요. 우리가 요구하는 강도가 훨씬 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까지 갈 일은 거의 없어요. 코아우스에 뜬다 그러면 이건 정말 부실 시공의 의미가 고민이 될 거고 또 여기다가 이것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장 시험까지 가서 오케이를 받으면 구조물은 뭐 안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시체 강도가 있고 코아 공시체 강도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감을 잡아야 돼요. 왜? 강도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뭐 헷갈려. 이 강도가 뭐지? 이 강도는 언제 나오는 거지? 이런 공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아마 제 크리마크 구조 강의 들으시면 이런 내용 제가 설명드려요. 또 이것도. 왜냐면 어쨌든 시공과 구조 간의 이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중에 강도나 품질 시험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충 여러분이 느낌이 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컴퓨터 배합을 보는데 배합 보는 거예요. 배합. 교과서 내용 배합입니다. 그 이 배합에 순서가 있을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설계 기준 강도 결정하고 배합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미만이 되지 않는 도록 배합 강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강도 얘기했잖아요. 시멘트 강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물시멘트 비 또는 물결합제비 결정해주고 그다음에 시공상의 이유 때문에 뭐까지 슬럼프치 아까 했죠. 슬럼프치 같은 거 결정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골재 입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를 알아야 돼요? FCK라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배합 강도, 그렇죠? 우리가 배합할 수 있는 이 강도를 이제 결정해주고 이 배합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강도 중에 시멘트 강도 중요하거든요. 뭐 시멘트 강도, 그다음에 이제 그 물 시멘트 비 또는 물 결합제비, 그렇죠? 또는 물 결합제비 요 비율이 중요하죠. 왜냐면 물 결합제비가
낮은 게 강도 높아지고 물결합제가 너무 높으면 강도 약해지니까 역수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걸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공상 위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공상이에요. 슬럼프치.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물시멘트비나 슬럼프치도 시공에도 영향을 주거든. 우리가 워커빌리티 영향 주니까 이렇게 이제 일단 구조적인 강도죠. 강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공연도에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골재 입도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순서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 다 외울 것 아니고 강도, 그 다음에 물시멘트비라든가 또는 우리가 슬럼프치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설계준 강도 설명드린 거고 배합 설계의 목적이 뭐냐? 그 배합 설계의 목적은 당연히 소요 강도 유지하는 거. 여기서 설계준 강도의 기본이 뭐예요? 소요 강도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배합 강도도 소요 강도보다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가장 기본이 뭐예요? 소요 강도보다 설계준 강도가 클 것이고 얘보다 배합 강도 클 것이니까 이제 소요에 요구하는 그 강도를 소요 강도라고 했던 거예요. 소요하는 강도를 유지할 것이고 소요하는 시공 용도 워커빌리티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도 워커빌리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워커빌리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시멘트비나 이런 것도 뭐에 연결돼? 내구성에 연관이 돼요. 내구성이라든가 또는 뭐 수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는 거죠. 등등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배합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단위 용적 중량 확보 이런 것들이 다 배합에 필요한 목적이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배합은 보통 우리가 28일 한다 그랬었죠. 근데 때에 따라 우리가 구조체 강도 관리 재령은 90일 이내, 최대 90일 이내로 한다는 얘기고요. 보통은 얼마로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28일로 한다는 얘기죠. 보통. 제가 있는 현장은 뭐 다 28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배합 강도인데, 이 배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뭐, 배합 강도는 우리가 메가파스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메가파스칼. 설계중 압축 강도도 메가파스칼로 보통 표시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슬럼프치는 몇 미리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기량 퍼센트, 물결합제비 퍼센트, 굵은 골재 체치수 미리미리. 그죠? 이런 거 쭉,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합 강도라는 게 나오고, 배합 강도는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이 FCR 자체가 FCK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의 강도는 보통 28일 강도를 기본으로 해요. 시멘트 강도도 마찬가지로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여유가 없을 때 뭐 3일이나 뭐 7일 강도를 수정할 수 있다. 기본이 28일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물결합제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물결합제비는 제가 여기 했지만 시멘트 질량 더하기 수경성 혼합물의 질량을 다 더해서 100이 됐을 때 물의 질량이 얼마로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물결합제비가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결합제비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여기 설명드렸지만 이 물결합제비가 낮으면 강도나 수밀성이나 이 내구성이 증진돼요. 얘가 낮으면. 근데 문제는 뭐야? 너무너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낮으면 워커빌리티가 또 나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적정하게 워커빌리티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그라미 4번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제비를 정하는 경우 압축 강도와 물결합제비의 그 관계는 시험에 의한다. 시험. 왜? 애매하니까. 왜냐면 너 내리면 내려서 어떻게 돼? 워커빌리티 나빠지거든, 사실은.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5번에 봤더니, 그 물결합제비는 우리 물결합제비 압축 강도는 어떻게 돼요? 서로 역수관계죠. 왜? 얘가 낮으면 얘가 높아지는. 이걸 역수관계를 했던 거야. 아, 역수관계구나. 그럼 물결합제비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옛날에는 굉장히 세분화돼서 복잡했어요. 근데 현재는 개정이 되면서 이 표에 있는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이 보통은 얼마냐? 그럼 보통은 60%예요. 60%. 그래서 보통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중 내구성 있죠. 보한내. 한중도 60%입니다. 내구성 콘크리트 60%예요. 그러니까 보통 6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55%. 55%. 그래서 55% 있어요. 별도로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가 되는 게 50%가 아주 중요해요. 이 50%의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뭐 내동해성, 황상염, 수밀성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수밀성을 검토를 할 땐 50%가 돼야 돼요. 수밀성. 그 내동해성, 황상염에 대한 내구성.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수밀성을 기점으로 할 땐 50% 이하로 한다라고 해요. 보통은 얼마인데? 60%인데 수밀성을 위해선 50%다. 그리고 이 45%는요, 제빙화학제라는 게 나와요. 제빙화학제. 우리가 제빙화학제를 이용할 때는 45% 아주 작죠?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예요. 제빙화학제라는 게.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이 경우라면 45% 이하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다. 그래서 보통 얼마다? 60, 한중도 60, 내구성, 보한내, 그렇죠? 보한내, 한중과 내구성 다 60%입니다. 수밀성을 요구할 땐 50%로 해야 되는 거. 수밀성 요구할 땐 50%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출제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단위 수량과 단위 결합제량인데, 단위 수량, 단위 결합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현재,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콘크리트가 있어요. 이 콘크리트 1m 세제곱에 필요한 재료의 양이 있겠죠. 이 재료 양인데 실제로 최적에 있죠. 최적의 한 70% 정도는 골재가 필요해요. 이 골재라는 건 장골재, 굵은골재를 다 더한 골재량이 한 70% 될 거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가 물과 시멘트 정도예요. 시멘트 등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1m 세제곱에 시멘트가 300kg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300kg. 그러면 우리가 물의 양은 얼마일까? 물의 양을 우리가 150kg이다 가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시멘트를 다 합한 게 300이라 칠게요. 시멘트 등 합한 게 300이고 150이다 그러면 물 결합 제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가 되는 겁니다. 이때 300km 세제곱은 뭐라 그래요? 콘크리트 1m 세제곱에 필요한 단위 시멘트량이라고 하고요. 1m 세제곱 150kg라는 게 바로 단위 수량이에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콘크리트에 대한 그 배합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단위 수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작게 해야겠죠. 왜? 단위 수량이 많으면 블리딩 수도 많아지고 건조 수도 많아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급적 작게 시험을 통해서 해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위 결합제량. 단위 결합제량은 시멘트 더하기 수용소 혼합물의 합인데 결합제 질량이라 했었죠. 시멘트 플러스 우리가 그 수용소 혼합물을 다 합한 게 단위 결합제량이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단위 시멘트량이 중요한 게 적정량의 단위 시멘트량이 있어야 돼요. 이 단위 시멘트량이 너무 작아지면 또 어떻게 돼요? 작아지면 또 빈비합이 돼가지고 굵은 골재 분리가 좀 커질 수도 있어요. 장골재와 굵은 골재가 분리가 되는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공 연도를 우리 구성하기 위해선 적정량의 단위 시멘트량, 단위 결합제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은 우리가 등등등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위 수량일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이 1m에 150kg라면 이 골재 안에도 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골재 중에 물의 수량은 당연히 제외하는 거죠. 이 골재 중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빠지는 거죠. 이게 순수 결합제 양을 얘기해요. 시멘트에 필요한 물의 결합제 양을 얘기하는지 골재에 포함된 그 수분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 제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골재예요. 이 골재는 우리가 이 굵은 골재가 있고 잔골재가 있잖아요. 이 굵은 골재도 한번 작아 생각하면 되고 잔골재는 모래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굵은 골재 THC라는 것은 골재가 질량으로 그렇죠? 이렇게 90% 이상 질량이라고 해서 질량으로 통과하는 체 중에 가장 최소 그렇죠? 그 최소 치수를 나타낸 치수를 굵은 골재의 크기를 얘기한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우리가 거푸집이 있어요. 거푸집 양쪽 측면 간의 거리의 5분의 1. 이 바닥 같은 경우는 바닥 그 두께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철근과 철근 사이에 순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순간격의 4분의 3 이하가 되어야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 우리가 거푸집과 거푸집 측면 사이의 5분의 1 바닥 슬라브의 3분의 1 굵은 골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철근의 순간격의 4분의 3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굵은 골재 채수는 보통 얼마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25mm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아까 25mm.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면이 크거나 묵은일 땐 40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 단골재율이에요. 이 장골재율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장골재율은 소요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단위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시험. 그 장골재율을 얼마나 할까요? 하면 이것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골재가 또 물과 시멘트의 양과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위 수량을 최소가 될수록 시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뭐 3번 보면은 장골재 입도 변화가 조립률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아, 이 장골재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0.2의 어떤 이런 조립률이 변동이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이상 그렇죠? 조립률이 변동이 크다 그러면 이것도 야 다시 뭐 그 수정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감수제나 A 감수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물결합점이나 슬럼프치가 같을 때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A제 감쇄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아주 고성능 감쇄를 사용한 경우는 장골재를 약간 크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렇죠? 뭐 이런 건 뭐 실험 조건에 이런 게 나왔겠죠. 이 고성능 감쇄를 막 사용했더니까 똑같은 뭐 슬럼프치나 물결합지가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인 A 감쇄를 사용한 것보다 장골재를 1, 2% 높이는 것이 품질에 좋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인용한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좀 어렵죠. 사실 뭐 실험을 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공기량이에요. 공기량이 중요하죠. 왜? 아마 공기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정이 됐고요. 물론 뭐 시중에 있는 교과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공기량이 이제 개정이 된 지 꽤 돼요. 꽤 돼가지고, 우리 에어 인터넷에서 에이제라고 하잖아. 에이제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장에서 기포를 만들어서 콘크리트 안에 혼입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제 자체를 뭐 얼마 정도 할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는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이 보통은 4.5 이하, 경량일 때는 5.5 이하.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A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3.5%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3.5, 4.5, 5.5고요. 만약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보통 골재 콘크리트 4.5죠. 그럼 4.5에다가 마이너스 1.5를 하면 얼마까지 돼요? 3%가 될 거고요. 4.5에다가 1점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 6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최소 3에서 6% 사이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AJ의 포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적정 공기량 분포는 3에서 6% 아니면 오케이라고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AJ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조에서 가끔 나와요. 구조 7급 같은 면제는. 그 AJ를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골재가 있어요. 골재에 있고 물이 있습니다. 물. 근데 물이 최적 팽창을 해요. 우리 0도씨에 얼음이 될 때는 플러스 9%의 최적 팽창이 되는데 이 물이 얼 때, 이 물이 어는 그 정도의 팽창력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물과 시멘트 패스 사이가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팽창하고 다시 수축할 때 그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근데 요 사이에다 뭘 집어넣으면 요 사이에다가 기포가 살살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팽창할 때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콘크리트 벽을 주먹으로 때리면 겁나게 아파요. 와. 하지만 푹신푹신한 쿠션을 놓고 치면 톡톡 치면 연습하면 장난 같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에이지 자체가 이렇게 동파 융해 그 최적 팽창과 이렇게 다시 융해가 되는 이런 동결 융해라고 하죠. 이 동결 융해 작용 시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안정성 역할이죠.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켜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가 들어가면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러면 워커빌리티가 개선돼요. A제가 동글동글 하잖아. 기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잘 굴러가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워커빌리티를 개선하는 일종의 볼 베어링 효과라 그래요. 볼 베어링 효과와 같은 것들이
쿠션 역할과 함께 나타나더라. 제일 중요한 건 동결용의 작용이고요. 안전성 문제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 이 볼베어링 효과라는 건 동전의 앞뒤처럼요. 자, 이 골재와 골재 사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광도 시험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아는 게 뭐냐면 골재는 깨지지가 않아요. 어디가 깨지느냐?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 사이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기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부착 강도가 떨어지고요. 부착 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압축 강도도 저하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제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자, 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자, 효과는 오컬비트 계산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한다? 배합 조정을 합니다. 이 배합 조정을 해서, 단위 수량 같은 거 있죠. 응? 워커빌리티에 필요한, 워커빌리티 기능에 우리 필요한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이 단위 수량 같은 걸 조정해 주고요. 물 시멘트나 물 결합제비 이런 것들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생각해봐. 그럼 수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강도는 업그레이드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줄은 만큼 다시 보정이 되겠죠. 빼기 플러스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뭐를 한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워커빌리티 개선된다는 건 뭐예요? 일정한 슬럼프 치 값도 높아집니다. 왜? 워커빌리티 좋아지고 이제 잘 굴러가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나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응? 자,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1번, 그래서 에어 엔트레이닝, 에어 엔트레이닝제는 콩 속에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킨다는 거. 엔트레이닝. 그래서 에어 엔트레이닝이라 그래요. 그 엔트랩이라고 하면요. 트랩자가 들어가면 골재 안에 갇힌 공기를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얘는 순수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공기니까 엔트레이닝을 E-N-T-R-A-I-N-I-N-G 엔트레이닝을 씁니다. 이렇게 주의하시고요. 트랩자가 들어가면 원래 갇힌 공기를 얘기하니까 엔트레이닝 씁니다. 엔트레이닝. 새로 공기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3번 발포제는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포제 역할인데 발포제라는 건 뭐냐면 뭐 기포를 만들 경량화를 도모할 때 발포제를 쓸 수 있고요. 방청제는 이제 철근의 녹을 방지하게 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응결촉진제는 우리가 겨울철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등등등 조기 강도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응결촉진제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혼화제가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AJ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관련된 문제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배합 설계에 옳지 않은 것 1번 콩투 배합 강도는 설계중 강도보다 크게 해야 되죠. 답이죠 바로. 뭐 2, 3, 4, 5 다 맞는 얘기죠. 설명드렸던 거고. 두 번째 콩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배합이란 요구되는 강도 등 구성재료의 비를 정하고 두 번째 물결합질을 크게 하면 일반적으로 내구성 수밀성이 감소하고 중성화 속도는 빨라집니다. 빌표. 그래서 우리가 물결합질을 크게 하면 상대적으로 중성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성화 속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물결합제비를 낮춰주는 거예요. 중요한 지문이고요. 이 3번 지문 보면은 슬럼프 테스트는 반죽줄기 시험하는 것이로 슬럼프 값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슬럼프 값이 크다는 얘기가 뭐야? 진반죽이니까 블리딩이 커지겠죠. 그렇죠? 블리딩이 커질 수 있고 재료 분리도 커질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이죠.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자, 3번 문제. 자, 보통 콩투 요구용 골재에 대한 설명이다. 1번. 보통 최적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굵은 골재 최대 치수란 골재가 최적으로 90%랑 통과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질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 중에 가장 작은 치수를 갖는 공칭체의 그 치수를 얘기한다라고 했었고요. 답이죠. 자, 4번 문제. 배합 설계된 설명지 옳지 않은 건 자, 1번 내구성을 위한 보통 콘크리트 경우는 물결합질 60%, 그렇죠? 내구성이나 이런 거 60%, 한중 60%라고 했었고요. 자, 두 번째 단위 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작게. 세 번째 거푸지 양쪽 측면의 5분의 1, 슬라브 두께의 3분의 1, 순간격의 4분의 3 이하 이렇게 나오죠. 네 번째 장골제율은 소유 오컬비트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최대가 되도록 시험회에서 정한 게 아니라 단위 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단위 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회에서 정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콩크리트에 사용되는 혼화제의 특성으로 틀린 곳 있는데 아까 발포제라는 것은
기포 같은 거 발생해서 경량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었죠. 단열화라든가. 두 번째, 에이제는 시정용도를 향상시키고 단위질환을 감소시킨다. 단위질환을 감소한다는 건 배압에서 조정한다는 얘기고요. 음기호촉진제는 장기 강도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조기 강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음기호촉진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배압에 대해서만 알아봤어요. 이 배압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교재 자료는 얼마 안 되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배압을 얘기하면서 이 강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뭐 구조 시간에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키마카 제 수업을 들었다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공 흐름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강도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뭐 테마 특강 시공을 들으시면서도 이게 강도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음 강의는 잠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